제자들이 차례로 올리는 잔을 한 잔도 사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칠연금과 축에 맞추어 전에는 입에 담지 않던 사부까지 은조렸던 것이다. 다만 평소와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언제나 힘주어 가르쳐 온 충이와 더불어 동문 간의 굳은 결속을 잔치가 파할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 당부한 것이었다.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한 가지라면 너희들은 모두 형제이다. 불의와 불충에 빠지는 형제가 있으면 서로 꾸짖어 말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어나는 형제가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줄 것을 잊지 말아라. 결국 친족 유언기가 유비를 위해 한 일은 겨우 몇 푼의 학자금이 아니라 노식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유력한 인맥에 닿게 해준 것이었다. 유비의 앞날을 위해서는 소중한 미천이 되는 인맥이었다. 이튿날 유비는 임지인 여강으로 떠나는 스승 노식을 동문들과 함께 면리나 전송한 뒤 공손찬과도 작별을 했다. 공손찬은 요서까지 갈 마피를 구하러 유주성으로 가고 유비는 정연을 찾아 학업을 잇기 전에 어머니와 친족 유언기를 찾아보기 위해 탁현 누상촌으로 가기 때문에 더는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형님,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뵙게 될는지요. 갈림길에 이르러 유비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공손찬의 소매를 잡았다. 원래 모질지 못한 유비의 감상 탓도 있지만 둘 사이의 정 또한 그에 못지않게 깊었다. 하나는 의지 없는 고아이고 하나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서 다같이 남의 도움으로 학업을 닦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말수가 적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너그러운 성격에 있어서도 둘은 비슷했다. 그 밖에 고리타분한 경악이나 사장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은 점도 수많은 동문 가운데서 그들 둘이 남달리 가까워진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나이 차이가 대여섯이 넘고 하나는 관례조차 앞당기고 집을 나선 소년인데 비해 하나는 이미 성혼을 하고 지방 관리를 지낸 경험까지 있는 청년이었음에도 둘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나이든 공손찬이 좀 단순하고 직선적인 데 비해 어린 유비 쪽이 오히려 생각이 깊고 우회적인 것이 나이에서 오는 어떤 거리감을 좁혀준 것이었다. 거기다가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예를 잃지 않고 손이인 공손찬을 깎듯이 형님으로 모시는 유비의 겸손한 몸가짐도 무뚝뚝한 공손찬의 마음을 움직여 그 무렵 둘 사이는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다. 마음이 굳기로 철석 같다는 공손찬도 그런 유비의 눈물을 보자 역시 눈시울이 불그레해지며 유비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아우, 너무 상심말게.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는 법이라면 헤어진 자는 또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지 않겠나? 뵙고 싶어도 요서 땅은 이곳에서 수백 리 산과 들이 첩첩히 가로막혀 있으니 그렇지만 날랫말로 달리면 하루길일세. 거기다 그곳에는 오한의 좋은 말들이 많으니 아우가 그리울 때는 한달음에 달려오겠네. 학업이나 빨리 끝내고 돌아와 있게. 저도 언제든 형님이 뵙고 싶으면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도 좋지. 아니, 모든 것이 뜻한 바와 같지 못하면 차라리 그리로 옮겨오게. 그곳은 변방이라 선비며 오한의 무리가 수시로 넘나드는 거친 곳이지만 그만큼 장부의 뜻을 펴볼 만한 곳이기도 하네. 거기다가 이 형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그곳에 약간의 기반은 있네. 자네까지 힘을 합치면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것이네. 새겨 듣겠습니다. 하지만 뒷날 그들이 맺게 될 깊고 오랜 인연에 견주어 보면 그 이별은 기실 잠깐 동안의 나님에 지나지 않았다. 공손찬이 천하를 다투는 싸움에서 불행하게 죽는 날까지 둘은 혈육이나 다를 바 없는 정으로 힘을 합쳐 난세를 헤쳐나가게 된다. 공손찬과 눈물로 헤어진 유비는 서둘러 탁현 누상촌으로 향했다. 노식이 초당을 세운 역수는 탁군 안고현 땅이어서 누상촌까지는 빠른 걸음으로도 해질녘에나 닿을까 말까 한 거리였다. 스승을 배웅하고 공손찬과 헤어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벌써 해가 중천에 솟은 때문이었다. 얼마를 가다 보니 제법 넓은 개울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적어도 50장은 되는 너비에
두자 깊이는 되어 보였는데 여름 장마에 씻겨간 뒤 다시 손을 보지 않은 탓인지 아무리 둘러봐도 징검다리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유비는 신을 벗고 바지를 걷은 채 물을 건너기 시작했다. 모추인 9월도 이미 중순을 지난 데다 북쪽이라 물이 몹시 찼다. 거기다가 물 가운데는 보기보다 깊어 내를 건넌 유비의 아랫도리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불이라도 피워 떨리는 몸을 녹이고 젖은 옷을 말린 뒤에 떠나고 싶었지만 갈 길이 바빠 그럴 틈도 없었다. 그래서 젖은 바지를 입은 채 다시 길을 떠나려 할 때였다. 누군가가 부른 것 같아 뒤를 돌아다 보니 냇물 저쪽에서 한 늙은이가 유비를 부르고 있었다. 게 섞어라, 귀 큰 어린 놈아. 귀담아 들으니 겨우 알아들을 만큼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허름한 차림에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늙은이였는데 유별나게 희고 긴 수염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억에 없는 모습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관례까지 치른 자신을 어린 놈이라고 함부로 불러대는 것도 그리 탐탁지 않았지만 워낙 나이가 든 노인이라 유비는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으니 이 늙은 것이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내 놈이라도 업어 건네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치 유비가 다리를 부수고 배를 없애버리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다. 그 같은 늙은이의 말투가 다시 귀에 거슬렸으나 유비는 말없이 건너온 냇물로 다시 들어갔다. 상대는 늙은이인데다 자신은 이미 젖은 몸이었다. 너무도 당당한 그 늙은이의 요구도 예사롭지 않았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까닭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었다. 한 번 젖은 몸이어서인지 물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나 유비는 낯빛도 변하지 않고 건너가 하인이라도 부리고 있는 듯한 그 늙은이를 들쳐업었다. 또래에서는 힘께나 쓰는 유비였지만 개울을 다 건넜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늙은이를 개울가에 내려놓은 뒤였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보퉁이를 저쪽에 두고 왔구나. 내 놈을 부르기에 너무 다급해서 그만.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유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다시 나무라는 투로 하는 말이었다. 그제야 유비는 노인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흔한 유우건 하나 쓰지 않은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어쩐지 민촌의 무지렁뱅이 늙은이 같지는 않았다. 이따금씩 스승노식에 초당을 찾곤 하던 이름 모를 은사들에게서나 느껴지던 분위기 같은 것이 그에게서도 느껴진 것이었다. 그때 노인이 다시 소리쳐 꾸짖었다. 이런 멍청한 녀석 같으니 너는 내가 보퉁이를 두고 왔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유비가 얼결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늙은이는 한층 큰 소리로 나무랐다. 내가 어딜 가서 찾는단 말이냐? 잔말 말고 나를 업어라. 그러자 어지간한 유비도 은근히 부하가 일어났다.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듯한 감마저 느껴진 탓이었다. 거기다가 더 이상 그곳에서 지체하다가는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길도 바빴다. 그러나 유비는 다시 말없이 그 늙은이를 업었다. 그냥 떠나버리면 이미 한 수고까지 소용없어져 버리지만 한 번 더 다녀오면 그 수고는 2배로 남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랜 것이었다. 다행히 그 늙은이는 한 번 더 냇물을 건너갔다 오는 것으로 더는 유비를 괴롭히려 들지 않았다. 그 대신 냇가의 마른 풀 위에 털썩 앉으며 전과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비라고 합니다. 좋은 상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가지 상 가운데서도 심상이 제일 중하다는 뜻이다. 늙은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험한 눈길이 되어 다그쳤다. 내 놈은 혹시 나를 황석 선생으로 넘겨짚은 거 아니냐? 그리하여 장자방처럼 천서라도 얻어 걸릴까 하여 내게 이리 인심을 쓴 것이렸다. 물론 유비도 황석공과 장량의 옛일은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황석공이 다리 위에서 2번씩이나 벗어 던진 신을
주워주었다는 장량을 흉내낸 건 결코 아니었다. 유비가 부드럽게 웃으며 받았다. 옛일은 다만 옛일일 따름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찌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째서 두 번째로 나를 업고 건널 생각을 했느냐? 무엇을 바라고 한 번 더 수고로움을 참았더냐? 늙은이가 다시 살피는 눈길로 돌아가 유비를 쏘아보며 물었다. 그제서야 유비도 그 늙은이의 두 눈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아보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잃어버리는 것과 두 배로 늘어나는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건너기를 마다하게 되면 첫 번째 수고로움마저 값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건너면 앞서의 수고로움도 두 배로 셈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늙은이의 눈에서 한층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내 나이 올해 몇이냐? 17입니다. 벌써 그걸 알고 있다니 무서운 아이로구나. 네. 그게 바로 개 같은 선비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인의의 본체다. 그걸로 빚을 지면 빚진 자는 10배를 갚고도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부리려 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하게 된다. 나도 내게 빚을 졌으니 호된 갚음을 물어야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옵고. 하나 일러주마. 그걸 쓸 때는 남이 내가 그걸 쓰고 있다는 걸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유비가 빙긋이 웃었다. 저는 저 자신도 그걸 잊고자 합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노인의 눈에서는 그대로 불꽃이 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거의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실 만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어디 사느냐? 탁현 누상촌에 삽니다. 그렇다면 탁록 정우의 후예겠구나.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노식 선생님의 문화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노자가 한 머릿속에는 귀신들의 말과 고집만 잔뜩 들어있는 그 되담한 작자가 널 길렀다고. 늙은이는 아무래도 못 믿겠다는 듯이 그렇게 되물었다. 나이는 줄잡아 10여 년 차이가 나 보이지만 말투로 미루어 보면 스승 노식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유비는 그 늙은이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공손히 물었다. 스승님을 잘 아십니까? 알지. 더벅머리로 책을 끼고 마용 늙은이의 문화를 드나들 때부터 알고 있다. 실은 오늘도 그 작자를 만나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길이야. 스승님은 아침 일찍 여강으로 떠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바로 그걸 말리려고 멀리서 달려왔는데 한 발 늦었구나. 너는 테러의 소를 아느냐? 네. 뿌리 곧고 잡털이 섞이지 않은 소를 골라 콩을 먹이고 비단으로 소를 치장함은 그 소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라의 제사에 그 고기를 쓰고자 함이니 어리석은 소는 백정의 도끼가 정수리에 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슬퍼한다. 벼슬도 그와 같으니 내 그걸 말리려고 그를 찾은 것이다. 사람이 학문을 닦음은 장사치가 귀한 구슬을 구해 살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쓰지 않을 바에야 학문을 닦아 무얼 하겠습니까? 노자간의 머리에 가득 들어있던 죽은 사람들의 말과 글이 어느새 너에게도 옮았구나. 그러더니 늙은이는 다시 한번 유비의 얼굴을 구석구석 뜯어보았다. 그걸 통해서 그의 지난날과 앞일을 한꺼번에 알아내려는 듯이나 세밀한 눈길이었다. 아깝구나.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정해진 길이 있으니 어쩌겠느냐? 동덕과 천방이 멀다면 요순의 가르침도 세상을 위한 한갈림길은 되리라. 이윽고 늙은이는 그렇게 탄식했다. 노식 아래서 육아의 글밖에 읽은 적이 없는 어린 유비에게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늙은이는 유비가 무엇을 물을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먼저 유비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장부가 품은 뜻 중에 제세한민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무엇으로 그 뜻을 이루겠느냐? 우선은 새로운 스승을 구해 부족한 배움을 이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스승님께서 떠나시면서 북해의 정강성 선생께 저를 청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묘당에 높이 올라 큰 관과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위로는 예약을 말하고 아래로는 오형으로 다스릴 작정인가? 비록 아는 바는 적으나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는 길이 어찌 예약과 오형뿐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 길뿐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에는 대장인을 차고 두 손은 부어를 받든 채 삼군과 오병을 몰아 밖으로는 사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고 안으로는 역적을 주멸할 작정인가? 마찬가지로 대장부의 일이 어찌 반드시 그뿐이겠습니까만 만약 그래서 세상이 평온하고 백성들이 각기 그 삶을 즐거이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너는 한실의 종친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한조를 일으키고 키우신 열성의 피가 제 몸에도 흐르고 있음이니 잠시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몸은 궁벽한 곳에 영락해 있으나 마음은 금문 안에 있듯 높게 가지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유비의 말에 어디가 우스운지 갑자기 늙은이가 빙긋 웃었다. 그리고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서야 잠시 내 등을 빌린 값을 하게 되었다. 가자. 그 늙은이가 영문을 몰라 얼떨떨한 유비를 데리고 간 곳은 거기서 멀지 않은 마을 입구의 고목 아래였다. 너는 이미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빈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 나도 말을 좀 아껴야겠다. 늙은이는 그렇게 말한 뒤 머리 위에 고목을 가리켰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은 이 고목의 몸으로 다하고 있다. 내 마음의 귀로 들어보아라. 그럼 나는 길이 바빠 가봐야겠다. 그 말에 유비는 나무를 한번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떠나려는 늙은이에게 물었다. 어르신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옵니까? 칡뿌리나 캐고 고사리나 꺾으며 산골에 숨어 사는 늙은이에게 무슨 이름이 있겠느냐? 뒷날 내 스승을 만나거든 그저 상산의 한 나무꽃 늙은이라고 하면 된다. 말을 마친 늙은이는 그대로 휘적휘적 제 갈 길을 떠나갔다. 아직도 미진한 유비가 무엇라고 말하며 뒤따르려 하자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한마디 덧붙였을 뿐이었다. 이 귀 큰 어린 놈아, 셈은 끝났다. 그제야 유비도 따라가 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끼고 그 늙은이가 가리킨 나무 쪽으로 돌아섰다. 넉넉히 새 아름은 됨직한 나무로 줄잡아 300년은 넘게 보이는 고목이었지만 마을 입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였다. 유비는 약간 실망이 되었으나 아무래도 그 늙은이가 실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는 않아. 찬찬히 그 나무를 살피기 시작했다. 높이 10장쯤 될까. 그러나 너무 늙은 탓인지 높은 곳의 가지들은 이미 말라 죽어 있었고 단풍진 잎이 붙어있는 가지는 아래로 채 절반이 안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가지들도 한결같지는 않았다. 어떤 가지는 이미 반쯤이 검게 썩은 잎들로 지저분했고 어떤 가지는 노랗게 단풍이 든 잎으로 아름다웠다. 고목 줄기에서 뻗은 가지와 뿌리에서 새로 돋은 가지의 차이였다. 하지만 그걸로 그뿐 아무리 올려다보아도 그 늙은이가 그것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얼른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제법 따끈하긴 해도 역시 늦가을 볕이라 그런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유비의 젖은 몸이 차차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비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서서 그 고목을 응시했다. 마음속으로는 그 늙은이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새기면서 그렇게 한 식경이나 지났을 무렵이었다. 얼어붙은 듯 서 있던 유비가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품 안을 더듬어서 서찰 한 통을 꺼내서는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다. 전날 스승 노식이 그를 위하여 정연에게 쓴 추천장이었다. 그 뒤 거의 뛰듯이 집으로 달려가던 유비가 딱 한 번 걸음을 멈춘 것은 고향집 앞에 큰 뽕나무 앞에서였다. 이미 날은 저물었지만 동편에서 뜨는 열아흘의 달빛으로 거무스레하게 드러나는 그 뽕나무는 마치 임금의 행차 때 쓰는
뚜껑 있는 수레와 같은 모양이었다. 어렸을 적 그 가지 위에 올라 소꿉동무들에게 나는 다음에 천자가 되어 이런 수레를 탈 테야라고 으스대다가 어른들에게 호된 꾸중을 들은 추억이 서린 나무였다. 그러나 또한 그 일이 인연이 되어 먼 친척 아저씨의 지나지 않은 유언기가 발 벗고 나서서 뒤를 보아주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신발을 짚고 돗자리나 치는 생활에서 벗어나 노식의 문화에 들게 되는 은혜의 나무이기도 했다. 유비가 거기서 잠시 걸음을 멈춘 것은 그런 추억에서 오는 어떤 감회 때문이었으리라. 막 자리에 들려던 유비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돌연한 귀가에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의젓한 선비가 되어 돌아오리라 기대했던 외아들이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돗자리를 짜는 틀을 찾는 일이었다. 돛틀은 광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건 왜 찾느냐? 내일부터 다시 돗자리를 짜렵니다. 영문을 몰라 묻는 어머니에게 유비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 스승이 떠났다고 하지만 일껏 시작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돗자리를 짜겠다니.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과 거지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갈 곳이 없으니 거지나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돗자리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면 원기가 넉넉히 보아주고 있다. 너는 달리 스승을 구해 더욱 힘써 글을 배워야 한다. 글이란 이름자만 쓸 줄 알면 넉넉합니다. 더 배워봐야 이미 죽은 사람들의 말이나 글로 공연히 머리만 썩일 뿐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들의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머니가 놀람과 걱정에 휩싸이며 물었다. 옛 성현의 가르침을 죽은 사람의 말과 글이라고 하다니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느냐? 어머님께서는 그럼 지금 세상이 그리 모자라고 성현의 가르침을 몰라서 이같이 어지럽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반문한 유비는 이어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그리고 인근에 널리 알려진 효자답게 노인이 가리킨 고목을 보며 느낀 것까지 모두 말함으로써 놀람과 걱정에 빠진 홀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 고목은 바로 우리 한조였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높이 있는 가지부터 마릅니다. 그리고 땅에 가까워올수록 살아있는 것들이 늘지만 그것도 그 고목의 줄기에서 시작한 가지는 오래 자나 말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의지했으되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은 가지는 싱싱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또 하나의 거목으로 자라리라 믿어집니다. 저는 바로 그런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말라가는 등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고 싶습니다.